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감독님께 이거 같이 하자고 얘기를 안 했어. 괜찮죠, 뭐. 우리끼리 하죠. 네. 예. 오랜만에 저희가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쁜 매주 이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고정 패널 손희정입니다. 네. 김은비 작가님 편 이후에 뭘 했는가 생각해보니 그냥 계속 일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거는 특별하게 새로울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지겹고. 일에 빠져 사는 손희정 선생님. 그 사이에 김은비 작가님 새 책이 나왔어요. 네. 아무튼 술이라는 책이 나왔고. 재밌어요. 예, 술을 좋아하는. 읽으셨어요? 읽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읽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예, 저도 읽고 또 울렸다 우겼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지 몰라. 아유 정말. 그래서 김은비 작가님 편 재미있게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무튼 술도 맞아요. 재미있게 읽으실 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희 책 을들의 당나귀기가 드디어 2세를 찍는다는 소식입니다. 빵빠람빵. 1세 2,000부 이제 다 팔았고요. 아, 눈물겹다, 눈물겹다. 네. 진짜. 드디어 이제 2세를 찍고 이 2세가 팔리는 인세부터는 한국여성노동자회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하는 마음, 손희정 살리는 마음으로 한 권씩 사서 옆에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뭐 있었나요? 저는 요즘 그 일하는 여성 인터뷰하러 다니느라고 다양한 여성들의 삶 이야기, 노동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잠깐 소개하면 특성하고 졸업생 노동조합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아, 모르세요? 왜 그 네. 구의역 김군 사건처럼 그 현장 실습하다가 막 산업재해로 죽고 이랬잖아요. 아, 네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거기 위원장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 일터에서 이렇게 부른대요. 야, 고졸! 그런 정도로 이렇게 고졸에 대한 낙인이 심각하고 우리가 그 옛날 일터 생각하면 미쓰김 하면서 아무 때나 불러대도 되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 때나 불러서 아무 일이나 시켜도 되는 일종의 그런 낙인일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그 당사자의 힘, 고졸을 졸업해서 그 힘으로 이 세계와 부딪히는 그런 당사자의 힘 같은 걸 느끼는 굉장히 소중한 또 배움의 시간이 저에게는 근데 되었습니다. 왜 인터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인데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 성평등 노동 기본계획 연구를 위해서 그 서울시가 차별 없는 일터, 성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이런 여성들의 경험들을 반영한 계획을 세우는 거를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좀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언제 한번 선생님 그거 하시면서 연구하신 내용들도 네. 얘기를 들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인터뷰하다가 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시즌 5가 그 페미니스트로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컨셉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삶의 지혜를 나눌 게스트분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 예, 기다리고 고대하던 꼭 뵙고 싶었던 분을 모셔서 정말 영광인데요. 성적 소수 문화 인권 연대 연분홍 치마의 활동가이면서 두개음은 공동정범 등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일랑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일란입니다. 네. 일당에 출연하시는 소감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부르나.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아이 했습니다. 설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랄까 김일란 감독님이 저 학교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네. 뭔가 심정적으로 저한테 되게 가까운 분이어서 네. 한 번도 막 의들의 당나귀 게스트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었던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등장 밑이 어둡다 그러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민호 선생님이 연분홍 치마 15주년도 됐고 김일란 감독님 한번 모시자. 그래갖고 또 이렇게 무릎을 막 치면서 그렇다 모시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네. 이제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손희정 선생이 갑자기 을당에 출연하겠냐라고 물어왔는데 제가 약간 마음이 이미 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백하자면? 출연해도 되는 건가요? 막 이랬더니 언니 미안해요 막 이런 식으로 또 애교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그럼요 막 무릎 꿇고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근데 감독님 을들의 당나귀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의 캐릭터가 이제 목소리만으로도 전달이 되는 게 좀 재미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예, 자주 듣는 팟캐스트였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좀 감독님을 좀 뵙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감독님 인터뷰를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시고 나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에서 험하게 살았으니 아플만 하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네. 험하게는 단어가 꼭 그 단어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맥락적으로 매우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활동을 했으니 이 아플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 거기서 굉장한 내공 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거기서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아프고 힘들면 어떤 이렇게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 결론이 내가 아플 거야? 막 이러면 이제 되게 사람들이 그런 피해자 심리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 감독님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나 담담하게 바라보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 담담함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으로 만드는 이 작품의 세계가 굉장히 또 궁금해졌고, 그래서 쫄른 거죠, 손희정 선생님을. 김일란을 내놔라. 네. 아마도 인터뷰 할 때 제 기억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멋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몸을 많이 이렇게 돌보지 못했고 또 그래서 배신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배신감. 내가 몸을 잘 돌보고 이렇게 신호를 잘 감지하고 했었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팠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돌봤는데 하는 어떤 배신감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전혀 돌보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하는 상황이니 뭐 그럴 법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는 되게 어떤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말이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아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그랬을 때 그런 게 좀 이런 말 이렇게 말하면 참 그러는데 그냥 얘기하자면 좀 지겹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좀 다르게 억울해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그렇게 막 피해자 정서로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봐왔다가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에게 닥친 일을 응시하는 거에서 굉장한 저는 좀 울림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좀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호가 있는 건물의 활동가들과 김일란 감독님을 모신다고 하니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가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음에 따라 들어오고 싶다는 지금 활동가들도 있었고, 아니면 한번 꼭
뵙고 잠깐 인사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요? 했던 활동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저희 녹음 시간이 좀 늦춰지면서 네. 그분들께는 연락을 안 드렸고 네. 일단 제가 연분홍치마는 알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김일란 감독님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일란 감독님과 연분홍치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일 것 같아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간 저희가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뵙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좀 같이 나눈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김일란 감독님과 네,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젠더 돋보기로 쑥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영산 참사를 다뤘던 두 개의 문가 곤동정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또 김일란 감독님이 어떠한 작품들을 만들어 오셨는지 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친해서 소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지만 되게 열심히 검색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그에 대해서 뭘 아는가라고 생각해봤더니 딱히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열심히 좀 검색을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찾아온 것에 한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김일란 감독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화이론 석사과정을 졸업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배였었던 거고 당시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연분홍 치마를 결성합니다. 2005년에 마마상 Remember Me This Way를 연출하면서 다큐멘터리 연출을 시작했고요. 2009년 트랜스젠더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3FTM을 연출하고 이 작품으로 34회 서울 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을 수상합니다. 와. 이제부터 이제 막 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까? 2009년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2011년 종로의 기적의 프로듀싱을 맡았었고요. 이렇게 이제 3FTM,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종로의 기적 세 편을 묶어서 연분홍 치마의 송소수자 3부작이라고들 부릅니다. 2012년 용산 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을 발표하면서 사회비판 다큐멘터리로는 최고 흥행 스코어와 함께 여성 영화인 모임에서 주는 13회 올해의 여성 영화인상, 한국영화기자협회에서 주는 4회 올해의 영화상, 독립영화상 등 7여 개의 상을 수상했고 비평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이어서 2013년 노라노, 2014년 밀양 반가운 손님을 프로듀싱을 했고요. 2016년에 두 개의 문 후속작인 공동정범을 내놓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제8회 DMZ 국제다큐영화제 관객상과 최우수 한국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 언급된 거 말고도 또 뭐 어떤 상을 수상을 하신 게 있나요? 이건 꼭 얘기해야 된다. 공동정범으로는 10개까지 세고 그 이상은 안 셌어요. 나도 저런 걸 아, 네. 10개까지밖에 안 셌어.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것까지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거였고. 그렇구나.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스크립트에 나와 있어서 뭐 그렇다고 또 뭐 얼마나 되나 이랬는데 네. 수를 셀 수가 근데 없었다니. 뭔가 약간 뿌듯한 게 제가 리서치를 충분히 하지 않는 바람에 김일란 감독님이 되게 근사한 말을 할 수 있었다. 세지 않았다. 축하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도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네. 제가 세어봤어요. 세어봤는데 13개.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는 되게 기뻤는데 상을 주시면 주실수록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여튼 굉장히 환영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떤 작품이 세계에 나와서 상으로만 그 가치가 평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동정범이나 두 개의 문 같은 작품에 주어지는 상들은 이 작품들을 확실히 제대로 평가하면서 주어지는 상이구나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수상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깐에서 황금종려상 받고 와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딱 상을 받은 순간은 기뻤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상이라고 하는 건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다. 그랬다는데 뭔가 김일란 감독님한테도 멋있으려고 한 얘기 아닌가요? 정말? 그럴 수. 네, 모르겠어요. 그런 아우라와 간지가 지금 좀 네, 느껴지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여기 그 소개하신 내용 중에 뭐라 그랬죠? 가장 최고의
최고 흥행 스코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 작품보다 스코어가 이렇게 넘은 작품들이 좀 많은데요. 네. 당시로서는 7만 4천? 사실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뭐 배급 조건이라던가 네. 뭐 한국 다큐멘터리의 뭐 열악한 환경이라던가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꽤 많은 스코어라고 볼 수 있고요. 공동 정범은 10,000명, 만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자기소개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거는 또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내용 있을까요? 자기소개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질문을 받으니까 저는 퀴어 페미니스트이고 미디어 활동가이다라는 것까지가 있어야 저를 설명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미디어 활동가라고 하는 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네.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본인을 소개하는데 음. 미디어 활동가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덜 알려진 네, 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분홍치마 앞으로 좀 연분홍치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덧붙이자면 연분홍치마는 사실상 여성주의 문화 운동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단체인데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단체 활동가로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가 있는데 다큐로 저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디어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디어 활동가라는 걸 덧붙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럼 문득 궁금한데 감독과 미디어 활동가는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시나요? 감독이나 미디어 활동가나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 활동가는 그 결과물 자체가 제도권에 얽매이지 않는 결과물을 좀 많이 생산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화제에 출품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극장 배급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미 기존에 짜여진 영화가 유통되는 방식, 영화의 제도와 이제 배급 방식을 조금 연두해 두는 그런 결과물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미디어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의미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회 같은 데에서 인권 침해 감시 활동을 한다던가 그러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회 영상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충실한 기록만으로도 그 투쟁의 오랜 현장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당사자들에게 좀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것. 그래서 뭐 결과물이 같을 수는 있는데요. 네. 태도가 조금씩 다르고 네. 결과물을 바라보는 그리고 네. 스스로도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조금 다른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활동가로 살아온 저로서 이 감독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지위와 아우라하고 활동가로 갔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독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뭔가 할 때 거기에 더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작품이나 이제 이런 뭐 감독으로서 어떤 입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 삼아서 막 더 달려갈 수도 있을 텐데 이 활동가라는 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외치는 자가 저는 활동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놓지 않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저는 제 생각에 그냥 이 정도 감독이 되면 활동가는 에휴 뭐 다른 너희들이 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 감독은 아니어서 그렇게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앞으로 김일란 감독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얘기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미디어 활동가일 뿐만이 아니라 감독으로서 작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욕심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학적 시도라든가 감독으로서의 어떤 성취 같은 걸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연구자였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이유는 사실 뭐냐면 뭐 많은 감독들이 그렇게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되게 뭘 다루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연구를 시작하시거든요. 공부를 하고 되게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오늘부터 태권도를 해야지. 그럼 태권도 책부터 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현장에서 감각을 가지고 이걸 다뤄야겠다들 물론 당연히 결정을 하시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는 대단히 치밀한 연구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약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감독으로서의 욕심의 세계를 이해해서 공부하는 그 욕심과 심지어 활동가로서의 활동성과 거기에 퀴어 페미니스트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는 당신은 욕심쟁이.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욕심쟁이. 이다. 네, 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한편에서는 광장에서 이제 활동가로서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난다면 감독으로서는 극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극장에서 만나느냐, 광장에서 만나느냐는 서로 사실은 교차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객을 만난다고 했었을 때 이들이 극장문을 나가서 광장에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은 활동가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어쨌든 함께 연대하거나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기록하거나 하는 때의 그 저의 태도는 또 감독과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하나인데 만나는 사람이 어느 공간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그럼 감독님 하기도 하죠. 안에서는 그러한 이게 어떤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조화롭게 네, 예전에는 조금 하고 있는 이게 거죠. 어긋나나 불균형적인 건가 약간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뭐 때와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작품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는 것 같고 그것이 또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뭔가 반드시 꼭 통일되어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연분홍 치마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될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한 단체는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아까 이제 손희정 선생님이 약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좀 페미니즘 공부도 하고 당사자도 있고 막 여러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좀 해볼까라는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모여서 좀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다큐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필요에 따라서 시도해 볼까 하다가 한 게 15년이 된 거여가지고요. 처음에는 그런 고민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 지향성을 갖고 영분홍 치마라는 단체를 만드신 거네요. 여기서 네네. 꼭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건 아니셨다는 네네. 거죠. 예. 여기서 잠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소영님이 주신 질문인데 다큐 영화를 계속 찍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극영화 같은 건 아마 예산 문제가 걸려 있을 테고 또 글, 책이나 뭐 다른 루트도 있는데 다큐 영상물이라는 작업을 고수하는 동기가 궁금합니다. 물론 단순히 잘하는 것이 그거여서일 수도 있지만 르포 다큐라는 장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연분홍이라는 단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마마상이라는 첫 작품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지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마마상이라는 다큐를 할 생각 이런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 처음에 이제 단체를 만드는 준비위였을 때에 한 여성 단체에서 기촌
성매매 여성들의 혼혈인 자녀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실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기존 성매매 여성분들을 이제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을 했는데 제가 글을 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분들의 음성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뭔가 그 생생함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게 무척 아쉽고 특히나 이제 이게 실태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설문으로 통해서 이 통계로 전달되는 부분들이라던가 심층 조사를 하더라도 그게 되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느꼈던 수치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요. 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실태조사 보고서에 쓰는 게 뭔가 되게 어색한 것 같았어요. 그 보고서란 형식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내 감정이나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큐를 찍어보자. 근데 그때 저는 세상살이가 참 쉬웠나 봐요.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다큐를 찍는 네, 게. 네. 그러니까 홈 비디오 카메라 정도, 캠코더 정도 들고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네, 애들 네, 뭐 네, 유치원 네. 입학하면 네, 막 네. 찍고 이런 정도의 그게 다큐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영화 이론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싫은 게 저는 다큐를 너무 얕잡아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편집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찍어서 대강 이렇게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뭔가 그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의 얼굴 이미지와 그 목소리 그것을 잘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다큐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렵더라고요. 하면서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뭘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글로 쓰는 거와 이미지로 표현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영화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론 공부였었기 때문에 이 제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 했는데 영화가 그때 당시에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상영이 됐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었죠. 그래서 상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관객 반응, 코멘트를 듣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마마상이라는 작품이. 네. 그래서 그 비판을 받은 게 처음에는 좀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어요. 해명하고 싶고 이건 그런 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큐구나 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 편 더 하게 되고 할 때마다 왜 계속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재밌어서. 맞아요.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때는 재밌어. 설레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좀 설레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상하면 재밌고 그리고 가장 상상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상상하는 거는 관객분들이 극장을 나갈 때 어떤 표정일까를 가장 많이 상상을 하는데 그 찍으면서 그런 상상을 하신다는 네네네.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할 때부터. 때까지 극장을 나갈 때 어떤 표정일까 그게 너무 막 설레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계속 그 얼굴을 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작업은 계속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큐도 말걸기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말걸기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런 거가 되게 그 사람의 변화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에 그런 대한 것 설렘. 같아요. 네. 네. 그 영화는 찍어볼 마음 없으세요? 그 경화요? 네. 생각 제가 안 해보셨어요? 안 하기도 안 했는데요.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저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도 한번 시도는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마마상을 봤는데 어떤 비판들을 하셨을까가 참 궁금하네요. 어떤 비판이 그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비판이셨어요? 비판의 포인트는 한 2군데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주인공이신 이모의 삶을 이제 재현하는 태도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 의미화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약간 안일하다. 이런 식의 감독으로서 굉장히 안일한 태도였다. 이렇게 좀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좀 억울했던 건 그거는 깨달았으니까 이 영화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 때에 나의 한계를 인정한 건데 이렇게까지 비판할 일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조금 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민하게 한 지점이었는데요. 이모님이 이제 저한테 하루 일과를 이제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월급에다가 팁을 받는데 기본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당시에 한 15년 전이죠. 한 50만 원도 채 안 되는 기본급에다가 나머지 팁은 이 차를 강요하면서 그 미군들에게 받는 팁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당시에 이모의 벌이가 한 달에 120에서 150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모가 항상 이제 그 팁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소연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촬영을 한 부분은 이제 이모가 이제 50만 원도 채 안 받는 이제 기본급에다가 이제 팁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막 하소연하는데 저는 그게 매번 듣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놀랍다거나 같이 분노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편집할 때 그 장면을 넣은 거예요. 근데 관객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의 태도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신 거예요. 감독이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모가 그렇게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감독이 같이 분노하거나 위로하거나 어떤 액션을 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반응도 없이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가.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냥 아무 반응도 없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처음에 그 비판이 이해가 안 갔어요. 노상 하던 얘기여서 그렇게 한 건데 왜 그런 비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관객분은 이 영화를 처음 보는 거고 이 상황을 모르는 거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로지 영화가 주는 정보만으로 그렇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영화 안에서 표현하지 않으면 관객은 모른다. 이 단순함을 몰랐던 거죠. 나는 진정한데 왜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걸까? 관객분들은 너무 억울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진정성도 표현되는 것이지 네, 물론 그러네. 묻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표현해야지 드러나는 것이지 막연하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저의 순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 비판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설렘으로 다큐를 네, 하시게 된 뭔가 걸까요? 만회하고 싶었고 만회하고 싶다. 네, 처음에는 만회하고 싶었어요. 이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하게 된 게 이제
3 곱하기 FTM이었던 네.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문득 이민옥 쌤이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카메라를 구매하시고 나도 보고서만으로는 안 되겠다. 다큐를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진 않을까. 아, 저는 사실 인터뷰 다니면서 상대방이 정말 동의만 해준다면 그렇게 하고 싶고 제가 그거를 연구해서 보고서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분들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거를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막 대페이지를 해가지고 그 어쨌든 주문을 받은 거잖아요. 결과물을. 그래서 그 결과물에 맞게 이거를 재배치하는 거가 너무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김일란 감독님 얘기를 쭉 들어보시고 한번 가늠을 해보시는 내가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저기 이제 그래서 그 질문이 그렇게 쭉 하셔서 결국 그 이제 최근에 공동정범까지 어쨌든 김일란 감독하면 어떤 한국 그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감독으로 이제 예, 저희는 평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감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연분홍 치마라는 단체로 시작해서 현재 이제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감독으로서? 네. 그러니까 전혀 감독이 될 생각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한번 찍었던 건데 비판받고 만회하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그래서 마마상으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을 때 딱 이제 프린트를 들고 갔어요. 사무국에 갔는데 감독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네. 나더러 감독이래 막 이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왜 나더러 감독이라고 그러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근데 감독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구나를 또 깨달은 게 이제 3 곱하기 FTM 하면서 자기가 아까도 이제 말걸기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말걸기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감독이구나. 라는 내가 감독인 게 너무 부끄럽다, 오글거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에 대해서 좀 무책임한 것 같다. 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활동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난 감독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무책임한 태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저는 감독하면은 아우라만 생각하는 이 아주 얄팍한 거였는데. 네. 뭔가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김일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좀 얘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네. 본격적인 작품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하나 또 질문이 있었어요. 아, 네. 감독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친해지고 싶은 건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딱 진짜 이 문장이었어요. 아, 딱 한 줄. 네. 왜 친해지고 싶으실까요?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손희정 선생님이 이런 질문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뭐지? 막 이렇게 왜 저랑 친해지고 싶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연분홍 치마 활동가들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줬어요. 연분홍 치마 CMS 가입. 연분홍 치마의 후원 회원이 되어라.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연분홍 치마 사무실에 놀러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다과일을 하거든요 사무실에서. 아, 한 달에 한 번요? 네, 후원 회원들하고 같이. 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 정말요? 네, 많지는 않지만 한 5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오셔서. 매우 친밀해지겠는데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 연분홍 치마 활동가들이 연분홍 치마 후원 회원으로 CMS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 오늘 여기 오는데도 꼭 그 얘기 하라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부탁드리기는 하겠지만 연분홍 치마의 CMS 후원회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포탈에 연분홍 치마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후원회원 가입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키키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도 되게 좀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날씨 좋고 햇살 따뜻할 때 이렇게 걸으면 그냥 되게 기분 좋고 뭔가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의들의 당나귀 녹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좋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특히 약간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정말 좋아요. 네. 깨끗하고. 네, 그런 날 그 외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네.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면서 햇살 이렇게 느끼면서 걸으면 네. 진짜 기분 좋다. 이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게 생각을 뭐랄까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준 축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좋은 공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공기만 좋아도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신 저게 되게 와닿거든요. 아니 저도 오늘 이제 그 사무실 여기 오려고 홍대 사거리에서 딱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두빛이 너무 예뻐요. 나뭇잎 살랑거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데 왜 한꺼풀만 벗기면 이렇게. 그럴 때 가끔 이게 인지 부조화 전 느껴요.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그런데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계속 행복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저는. 네, 행복이 사실은 가장 연약한 감정이라 왔을 때는 그 짧은 순간을 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금방 깨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막 저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 금방 깨지거든요. 별로 오래 안 갈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